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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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토론 시간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 질문도 준비를 했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구겐하임 박물관, 네, 박물관에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구겐하임이랑 그 전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구성이 어떻게 해서 달라진 건지에 대한 얘기를 서로의 생각 얘기하면서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술계가 생기면서 달라진 거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장님.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음. 아까 그 네. 알바지원의 알바로띠가 그때 제시했던 그 박물관의 유형 음. 그게 사실 박물관의 가장 아이디어란 계획이었고 박물관은 그러니까 뭐 음. 보일러님이 얘기하셨던 그 포코? 푸코의 입장에서 보는 그 박물관은 사실 딱 그 사람이 제시한 그 박물관의 모델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하는 거는 좀 인류학적인 개념으로서 박물관을 얘기하는 건데 타인으로서 타자로서 사물들을 모으고 축적해서 분류하고 그것을 보고 학습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은 실은 그 알가로티 씨가 말한 것처럼 방들을 그 주제에 따라서 나누고 분류하고 그 그것 자체가 실은 박물관의 본질이자 끝이라고도 할 그 수 사실상 있겠죠. 역사학의 물질화, 계보학의 건축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네. 모든 그 학문의 대상은 실제 있는 것들이잖아요. 응? 뭐 관념론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역사학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응. 뭐 역사학이라는 거는 그거를 텍스트의 형태로 뭐 도표라는 형태로 뭐 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음. 건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박물관이지. 거죠. 그게 이제 사실상 그렇게 보면은 박물관은 그 분류하는 기계에 가까운 네. 거였는데 나도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싱가포르의 내셔널 갤러리를 갔었는데 왜냐면 또 그런 게 싱가포르의 미술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저는 되게 명쾌해서 좋았어요. 왜냐면 막 자기들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싱가포르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완전 막 흙 파먹고 살던 시절에 막 작품들 있고 여기 막 연도랑 그때 이슈들이 막 적혀 있어요. 한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다음 방에 들어가면 뭐 그러고 50년 후에 뭐 네. 그러고 나면 또 50년 후에 그래서 그 정치적인 사건들과 그 그림들이 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난지를 설명해 준 하나의 교과서 같은 공간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공간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한창 미술을 공부할 때였고 여러 갤러리에 들어갔었는데 실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갤러리가 좀 그립던 참이었거든요. 음. 근데 무튼 말씀하시는 게 그 박물관들이 역사 그러니까 계보학을 공간화 건축화한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류의 공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 놓은 그 카테고리, 역사에서 그 카테고리를 딱 집어넣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딱 그 아까 알가루티가 제시한 그 시대가 딱 그러니까 원형은 제가 보는 원형은 그건 것 같아요. 수집하고 맞아. 뭔가 물건을 갖고자 가서 모아놓고 보고자 하는 대형 욕구. 박물관 가면 딱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 텍스트를 본지 좀 오래됐는데 펩스너 선생님도 이 알가로티 얘기를 한번 꺼내고 되게 한참 뒤에 또 알가로티 얘기가 한번 나와요.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가로티가 제시했던 평면이랑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박물관이라는 형태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폰스토 칸머는 그냥 정말 내 그냥 개인적인 수집의 네. 욕망에 딱 붙어 있는 거였다면 네. 그냥 이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면은 이게 사실상 그 시대의 역사학이 붐을 일으켰던 그 음. 시대의 맥락에서 수집이 이해되는 바가 건축화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은 박물관 가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공부?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서 나는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박물관에 가본 적 있어요? 구경한다가 아니라? 그거는 되게 나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정말요? 언제요? 나이 들어서면 최근이겠네요. 대학생 이럴 때. 아, 근데 막 어떤 때? 이게 막 엄청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간다기보다는 실물을 실제로 보고 그거를 계속 관찰해 본다. 약간 그런 정도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예전에 박물관의 의미라는 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 우리가 네. 지금 유튜브 보고 막 뭐 배우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책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 지식인들이라는 거는 그렇게 지식을 축적했겠죠. 내가 막 중고등학교, 초중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책을 읽고 막 야 누구 집에 그 책에 나온 그 어떤 돌도끼가 있단다. 그러면 돌도끼 보러 가자. 이러면서 가서 돌도끼 보고 아, 네, 야 맞아요. 정말 이것이 그 그런 돌도끼인가 막 마음이죠. 네. 그러면서 그 지식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때는 돌도끼가 뭐 깬 돌로 썼었는데 그때부터는 간돌로 쓰고 있어. 그러면서 아 그럼 이 시대에 구분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역사학자들이 뭔가 역사를 구성하고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박물관을 갔던 기억은, 그러니까 진짜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눈앞에 확 와닿았을 때, 그때 뭔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고, 뭔가 공부하러 갔다기보다는 내가 공부했던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뭐 약간 그런 거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 박물관을 갔던 이유가 무슨 대학 국어 시간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갔다 오고 수업 시간에 글을 쓰는 그런 과제를 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호림박물관을 갔었는데 막 애기 막 생긴 거 아세요? 호림박물관? 네. 그 신사 쪽에 있는데. 아, 네, 뭐 알 것 같아요. 저는 거기를 맨날 지나가기만 하다가 거기 박물관에 뭔가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뭐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진짜 어두워요. 되게 어두운데 이 백자 위에 조명이 뽕뽕뽕 이렇게 딱 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점에서? 그 사물을 만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근데 거기는 특히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나랑 그 옛날 그 시대의 그 시간이 되게 축적돼 있는 그 뭐 사물을 내가 거기서 딱 만나고 그 저는 그 거기에 뭐 설명 이런 거 전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설명만 있는데 제가 다른 박물관에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영국에 여행을 갔을 때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르그에 있는 되게 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옛날 유물들이 아니라 19세기, 뭐 20세기 이렇게 그러니까 근현대? 근현대 뭔가 물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설명을 보지 않아도 이상하게 이해되는 것 같은 느낌?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2D 화면이나 책으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려고 박물관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우리는 거꾸로 경험한다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박물학자들, 박물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저 공간을 먼저 접하는 게 아니라 저 수많은 사물들을 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아프리카에서 온 머시기, 뭐 뉴질랜드에서 온 머시기, 뭐 이런 게 막 우린 되게 조선에서 흔하게 보는데 어 그땐 진짜 충격 그 그땐 자체였겠죠. 충격 그리고 이게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엄청나게 쌓였었을 거란 말이죠. 콘스트 칸마이. 막 요강이 왔는데 아 이것은 막 왕의 밥그릇인가 막 이렇게 생각 와 왕의 밥그릇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이러면 자기들 멋대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요강을 보고 막 밥그릇이다 뭐 이렇게 했다가 근데 계속 뭐 다른 그릇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작은 그릇도 있고 뭔가 이 요강 그릇과 다른 그릇들의 종류가 다른 걸로 보면 아 요강은 밥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화가 그 후에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콩자갈님이 말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교육을 먼저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미 분류화된 지식을 먼저 접하고 사실 박물관에 가서 확인을 받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1900년대 사실 이게 뭐 아까 자장님은 예술계가 생겨난 것부터 박물관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뭐 미술관의 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박물관의 개념 자체가 해체되는 게 사실 근대 교육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어, 기관의 등장으로. 교육기관이 등장하면서 박물관이 그 지식의 생산지였는데 네, 그게 점차 그냥 지식을 재확인하러 오는 지역으로 맞아요.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공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음,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어떤 큐레이터들의 그 업역이랑 막 약간 그런 거랑 다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들은 그 예전에는 진짜 다 알고 있고 뭔가 이거를 굉장히 선생님처럼 가르쳐주고 이런 거였으면 이제는 그냥 초등학교 친구들이 하시고 음, 방문을 하면은 음. 이제 교과의 내용에 맞게 이렇게 좀 보조적인 교육. 여러분 이중섭 알아요? 네 이러면 이게 아, 이중섭 네. 씨의 소예요. 네. 오 진짜 크죠?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네. 그게 어쨌든 그 공교육에 이 등장하면서 박물관 내에 이루어지던 교육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생산하고 어떤 분류하는 작업으로가 작업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 점점 쇠퇴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중시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콩자갈님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를 보고 거기서 어떤 추상적인 지식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항아리는 오래됐다는 것도 알고 그게 뭐 백자라면 조선시대 언제쯤 익었지라는 것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 항아리는 그러니까 콩자갈님께서 지식을 뽑아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과 함께 저 대상을 봤을 때 느낀 어떤 감정을 전시하는 곳이 되고 그걸 경험하러 가는 곳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점차 박물관이라는 것이 넓은 홀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물들을 배열해 놓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순서대로 경험하면서 그 공간에 있는 이 사물들과 그래 네가 아는 그 백자가 여기 있지. 근데 요런 조명 아래 있어. 좋지. 아, 뭔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저는 그 연출을 한다고 생각해요. 연출, 그 그 전시 기획 뭐 음, 이런 것까지. 그게 지식을 뭐 이런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아는 그 지식과 요 실제 대상 간에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주면서 음. 그러니까 그거를 뭐랄까 하나의 연극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뭔 얘기를 하려고? 박물관 그러니까 일단은 저 요점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박물관 그 이전에 쿤스트카머는 음, 네.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어떤 그냥 그죠. 개인들의 욕망이 순수하게 그냥 투사되어 있는 그냥 그런 장소였다면 네. 박물관이라고 이름 짓는 그 공간이 등장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로서의 박물관이 등장하는 지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학이 제도로서 자리 잡고 음. 거기에 따라서 고고학, 박물학 이런 것들이 제도로서 자리 잡으면서 그 제도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먼저 있고 제도가 만든 공간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들어요. 제도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도와 함께하는 박물관이. 공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동의. 그러고 나서 네. 이제 박물관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역사학이나 박물학의 대상이니까 음, 과거에 있었던 이름 없는 누군가의 혹은 이름이 있었지만 이미 과거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어떤 그 기호 상징적인 맥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면 이탈리아의 어떤 사람이고 뭐 그 사람은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움직였고 뭐 그런 우리가 이미 그 지식으로 막 만들어 알고 놓은 있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이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면서 되게 다르게 느끼는 거는 그 현대 예술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음, 더 이상 그 계보와 역사학과 그 박물학과 분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계속 벗어나는 사람들이 음. 계속 비껴나가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글쎄, 그 미술이라는 거는 좀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박물관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예전 것 혹은 완전한 타자의 것, 뭐 완전 옛날 유럽이 중국의 것들을 전시한다거나 아프리카의 동물들을 전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저는 박물관의 그러니까 원래적인 용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을 전시하는 거는 좀 약간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현대 작업들이고 현대에 이루어진 작업들 중에 아직 막 가치가 우리가 평가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가치 평가를 하고 얘는 전시되어야 할 것, 얘는 뭐 없어져야 될 것.
몰라도 될 것 이런 걸 분류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약간 옛날 박물관에 음. 새로 들어온 물건들을 분류하고 나누는 음. 그 중간적인 실이 있지 않았을까요? 구겐하임이 아니면 옛날의 박물관. 옛날의 박물관이 아까 그 그림 고르던 것처럼요. 그 이제 네.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음. 새로운 물건들이 어디서 발굴돼서 들어왔는데 음. 이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아직 전시는 못하고 어디 위치에 놔야 될지 모르니까 놔두고 이거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 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방이 사실 현대미술관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뭔가 분류가 아직 체계가 분류되지 생기기 않은 전에 지만 뭔가 새롭게 네. 등장한 뭔가를 근데 미술이라는 거가 저는 다른 박물들과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과 가진 차이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씌워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다빈치나 뭐, 음. 뭐 과거의 그런 미술가들 음.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미술관 그러니까 그 역사로서의 물건으로 포섭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거는 우리가 아주 옛날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에 막 뗀석기 이런 걸 대하는 것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대하는 거는 개인이 없는 사물과 그렇죠. 개인이 개인이 있는 있는 사물을 사물. 다루는 건 또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 또 작가들이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음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아까 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그 미술계라는 것이 출현하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작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전에는 뭐 누군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계속 그려냈다면 이제 이들이 누군가의 후원을 받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이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는 그게 저는 미술계가 형성됐다라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미술관의 형태가 바뀌어 나갔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맞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 작가가 옛날에는 후원을 받고 음. 그런 후원자들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었으면 이제 지금의 작가는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본주의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경제적인 그거를 영위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출현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전의 틀을 하나씩 깨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1900년대 초에는 근데 그러면서 실은 틀을 깨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쉽다는 말이 좀 웃긴데 막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장에 대해서 사실 많은 작가나 평론가들이 높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병기를 가져다가 놓고 그거를 아 이거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저는 막 그게 그 행위만 보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그 병기에다 무슨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근데 그런 게 근데 틀을 한번 깨고 나면 다시 그 틀을 세우고 그 틀에 의해서 존재했던 미술관들이 존속하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이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게 결국에는 그 박물관 아무리 그런 개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더라도 결국에는 박물관의 일부로 포섭되게 되고 현대 그러니까 되게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미술관들의 등장이 되게 특별한 것은 현대 미술관이라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탄생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술계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뭐 그게 사실은 하나의 땅일 수 있지만 아무런 이렇게 주인 없는 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던져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어떤 해외 뭐 엑소틱한 곳에서의 발굴이었다면 지금 이 미술관의 공간은 막 여러 주체들의 욕망들이 막 그냥 그 안에다가 다 털어놔지는 공간으로서
현대미술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박물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얘들이 우리의 상징 체계로 그냥 들어와 버려가지고 뭔가 더 이상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냥 박물관 안으로 포섭돼 버린다 라고 저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박물관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단장님께서 미술관이랑 박물관을 약간 구분해 주신 거. 그 태도를 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분류하는 기계로서의 박물관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 이해했어. 그거 사이의 분류를 지금 계속 저는 음.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 단절점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거는 뭔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드는 쪽, 기획하는 쪽에서 입장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박물관이랑 미술관을 경험하는 쪽에서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처음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물관들은 되게 넓은 홀에 많은 사물들이 놓여져 있고 거기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의 지식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면 네.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 한 길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 내러티브 안에서 내가 이 작품들을 경험해 나가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자장님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 작품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게 뭘까 역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 가치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공간, 그러니까 그 형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생성의 공간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공간. 근데 그렇지 않은 의미의 현대미술관이 되게 많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의미의 현대미술관의 원형은 그런 게 아닐까. 이게 약간 딴 얘기로 셀까봐 잠깐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는 사실 미술관이라는 거는 박물관이랑 좀 분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현대미술관은 실은 되게 현대 자본주의와 너무 밀접해요. 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 작품의 실제 가치보다도 이 작품이 어떤 자본 아니면 어떤 미래적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 투자를 하고 그렇게 간택받은 작품들이 실은 전시가 잘 되고 심한 말인가? 하여튼 맞는 근데 말이죠. 구분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은 우리가 예전에 박물관에서 작동됐던 뒤에 그런 배경들 우리가 막 지금 지적 욕구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한편으로 현대 미술관에 작동되는 그런 파워들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대 미술관이라는 것은 사실 까놓고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돈놀이의 장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어떤 입장이면 네. 그게 이제 현실이고 네. 하지만 현대미술관의 본질은 그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 괴리가 생겼으니까. 야 이거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현대 미술관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현대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뭔가 어쨌든 학계에서의 그 작품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이 있으면은 결국 그게 자연스럽게 이건 정말 예술적으로 정말 훌륭한 작품이 하면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왜냐하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그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서냐로부터 형성되지 않나요? 얼마나 나보다 뭐냐에 대한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실은 그렇게 그 작품이 있으면 그 박물관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당연히 그것 자체의 가치도 높은 거죠. 근데 미술관이라는 거는 어차피 계속 새로운 작품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해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라는 것이 제가 요즘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가끔 주식시장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박물관이라는 것을 둘러싼 가치 체계는 나보다 이게 얼마나 멀고 얼마나 낯설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아니면 혹은 축적된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얘가 이걸 방증해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는데 미술은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얘기되는 거고 사실 생각해보면 뭐 미술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현실 반영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막 댓글창도 현실을 반영하고 인스타도 현실을 반영하는데 왜 미술관에 올라가는 걔네들만이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수천 달러를 호가하고 근데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약간 그러니까 미술품을 컬렉팅하는 그 사람의 욕구 때문에 미술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박물관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오래된 유물, 골동품 이런 거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있죠.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건축이 대하는 아, 방식이 건축에 다르다는 게 대한 저는 방식? 좀 재밌는 부분인 건데 음, 그 박물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홀에 이렇게 나열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배치돼서 어, 이게 그 물건들이 되게 뭔가 절대적인 위치를 갖는 것처럼 보이면 미술관은 그것이 고정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극장처럼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출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작품들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반대는 아닐까요? 뭐예요? 음? 가치가 설정되지 않은 작품들이니까 음. 아무런 연출도 못하는 건데. 아니 근데 훨씬 연출을 많이 하지 않나요? 의도된 연출을 많이 해야지 값이 설정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건축물이 그러니까 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랑 생각하는 그 연출의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물론 예전에 박물관들이 더 화려하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그런 건 맞는데 실은 거기서 각각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성적이에요. 그냥 창고에 쌓인 거죠.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나열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물들에 모여 있는 이 상황이 가치가 있고 그걸 반영하기 위한 장식과 연출인 거지 이 사물에 대한 연출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의 박물관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약간 지금의 박물관을 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의 박물관이 사실 미술관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연출을 열심히 한다라고 보여요. 어디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백자에다가 빛 하나만 딱 떨고 놓는 그 장면은 그 백자를 물씬화하고자 하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저 정도가 되면 박물관으로 하기 어렵지 않나요? 사실은 이름이 지금은 모든 박물관. 박물관이 다 연출을 연출을 하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 자체는 더 이상 새로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발생하지 않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만큼 그렇죠. 낯섦이 없어졌을 수도 그만큼 있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낯선 아. 게 이제는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낯섦에 계속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미 그 사물로는 우리가 충분한 낯섦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적 연출을 해야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되게 네. 그러니까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제 확실히 좀 다른 거다라는 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과감하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아직 써봐야 아무런 검증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랐어요. 음.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있어요. 네. 이데올로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최상위의 어떤 상징이에요. 최상위의 원리, 규칙이에요. 원리는 아니지. 규칙이에요. 규범. 누군가가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유토피아는 아직 오진 않았는데 굉장히 강한 그 이상향으로서의 상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서로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세계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유토피아는 아직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방향만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박물관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박물관은 이데올로기의 박물관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장소고 미술관은 유토피아의 네, 장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세게 던져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던져보면 박물관은 국가이거나 이미 이데올로기를 쥔 사람들의 소유고 원래는 이래요. 미술관은 이데올로기를 아직 쥐지 않은 사람들이 막 유토피아이거나
그게 이제 에로스로서 유토피아거나 타나토스로서 유토피아거나 뭐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충동이 이끄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 그러니까 죽고 싶거나 아니면 완전한 그러니까, 쾌락에 도달하거나 그치.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그 거기서 어떤 벗어나야 루틴과 이런 규범 체계를 벗어나는 뭔가를 벗어나는 뭔가를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하고 하는 거지. 유토피아의 세계인데 음. 오늘날의 자본가가 이 둘 중 하나를 그냥 막 쥐고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늘날은 자본가는 그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전혀 구분되지 않죠. 어떤 자본가는 그냥 음. 이데올로기를 그냥 취해가지고 그쪽으로 함께 가서 자본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국가 권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일어나는 막 전통 막 뭐 전통. 따라란 따란딴 뭐 이렇게 갑자기 뭐야? 아리랑 나오면서 어. 아리랑 나오면서 국가 이미지들을 막 생산하고 국가적인 감각들을 막 코드를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다른 한편에는 그거를 파괴하는 어. 힘을 권력으로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 필두에다가 친환경, 현대 예술을 가져다 놓는 거죠. 그치? 친환경, 페미니즘, 그런 막 그런 주제들이 있죠. 대안적 삶 이런 거. 대안적 삶, 뭐 장소 결정적인 것도 그런 주제들이었고 어. 아방가르드도 사실 그런 식으로 소비돼 버렸어요. 그렇지. 아방가르드는 대안적 삶을 주장을 하는데 이 삶이 얼마야? 결국 그게 자본주의 안에 다 포섭되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위에 자본주의가 너무 힘이 그러니까 자본이 힘이 너무 자본의 강해서 힘이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건 자본이 결국 이 둘은 둘을 원래 이끌어내는 거죠. 교환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실은 뭐 맞아요. 대척점에 있고 서로 다 섞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 자본이라는 것 안에서 사실 싸고 팔 수 있는 게 돼버리고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미술관은 원래 연출을 하고 있었고 박물관도 이제 연출을 하게 되고 우스운 건 그게 한편으로는 이 이데올로기가 되게 강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한국적인 것을 소비를 안 해. 이 한국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소비를 안 해. 그럼 이게 이데올로기가 점점 멀어지면서 유토피아가 이데올로기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때쯤에 이데올로기가 다시 자기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적인 걸 엄청 열심히 연출해서 새롭게 보이게 만들어서 던져줘요. 이 환상에 다시 빠지라고. 일단 요 얘기는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던지면서 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브제가 없는 박물관은 존재할 수 있는지 나는 사실 이 우리가 얘기해 나가는 이 흐름 속에서 사실 이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오. 네. 해보시죠. 해보라고? 해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들어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흐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봤던 사례가 이타미준의 수풍석 박물관이지.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도 하나의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지. 지금까지 막 바람과 물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하나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뭔가 이 시설을 작동하는 자들 네. 그리고 한쪽은 이걸 감상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런 박물관이 존재하게 된 연인은 사실 유토피아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계속 거부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레디메이드가 공산품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여러 흐름들이 막 왔어요. 뭐 페미니즘도 오고 뭐 친환경도 오고 막 히피도 오고 막 68혁명도 있고 막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자연물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고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저는 유토피아를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유토피아를 설정하는 걸 맞아요. 생각해요.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관료주의, 이 도시, 사회 이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로 설정해 버리고 새로운 거는 바람, 물, 원시 그런 거 아닐까? 프랑크 게리가 계속 물고기 갖다 쓰는 것도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를 그러니까 예전을 보는 게 막 원초적인 것을 원초적인 그것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저런 오브제가 없는 박물관 같은 것이 저는 그런 류의 박물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만들어지는 연유는. 근데 거꾸로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점점 그 스스로에게만 네. 집중하게 되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가면서 요즘에 사실 현대인들에게 흥행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되게 혼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명상도 사실 하나의 큰 테마가 되고 그러니까 네. 박물관에서 뭘 보느냐가 아니라 뭘 느끼냐가 더 중요하고 그랬을 때 막 근데 사람들이 그런 피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은 그게 자본주의와 관료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미술계라는 것에 대한 피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막 이 작품은 요런 거다 이렇게 봐라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전시 자체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들어갔는데 바람 들어가는데 막 돌 그러면 여기에는 완전한 타인이 없이 그냥 나만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다시 자본주의 편입이 되죠.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박물의 끝으로서 그러니까 저런 오브제 없는 박물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오브제 없는 박물관이라는 게 이게 참 엄청 그러니까 사실 자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자본은 사실 모든 가치 있는 것에 다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거를 잠깐 떼내고 이것의 가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 좋아. 이거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가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가득한 사회, 기표로 가득한 사회, 모든 게 다 이건 사실 이런 의미고 저 텍스트는 저런 거고 저거는 간판이고 저건 광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없고 다 뭔가 다 매개된 상태로 나한테 던져지는데 그 매개된 것 뒤에 뭔가 어두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회. 음, 그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로마노 과르디니 접대 얘기했었잖아요. 뭐였죠? 그때 로마노 저 맞아요, 미스 맞아요. 반데로 얘기하면서 음. 로마노 과르디니 음. 얘기할 때 음. 과르디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기선과 돛담배. 돛담배 얘기를 하면서 그게 artificiality of existence, 그러니까 존재의 인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도시 사회와 문명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매개된 그치, 현실들이고 매개된 인터페이스로만 만나는 실제가 없는 것. 실제는 그것도 실제긴 한데 우리는 그 어떤 실은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거기 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체에 그러할 연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존재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뭔가를 매개하고 매개된 것으로서의 대상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들을 볼 경험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현상학 건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학과 건축의 관계를 거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 기표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매개되는 기호가 없는 거, 그러니까 기의 그 자체를 보는 거, 기의 그 자체를 느끼는 거.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건물이 아니라 돌 그 자체, 자연에 있었던 그 돌 그 자체를 이 돌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돌 그 자체로 그냥 느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인 물, 바람, 환경, 그러니까 날씨, 자연 이런 것들을 그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건축화시켜서 걔를 오브제화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실 그렇죠. 건물이 오브제가 되는 건가? 하늘을 오브제화하는 음. 스크린으로서 건물을 쓰고 있는 거죠. 그, 필터. 그 누구죠? 류에 니시자와의 그 물 그 있잖아요. 기억 그 섬에 있는 건가? 그 물방울처럼 생겨서 알아요. 위에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맞아. 구멍을 뚫어놓고 바닥에 물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맺혀요. 그럼 이게 바람에 따라서 막 굴러가요. 음. 얘가 뭘 하고 있냐고. 그냥 우리한테 물이 드러나는 양상을 물은 오브제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잖아요. 그거를 형태화시켜서 그냥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타미준의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순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젠적이고 건축적이죠. 그 불교적인 뭔가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요즘에 등장하는 그런 환경의 건축화를 보면은
그런 거죠. 하늘이 있는데 하늘과 절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르테논으로 거기 지음으로써 그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그 환경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 스크린처럼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브제가 없는 박물관은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할 수 있죠. 그 존재하고. 오브제가 아닌 것들을 오브제화 시키면. 오브제가 아닌 거 오브제야. 네.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아, 분명하게 강력하게 그 지금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유토피아로 사람들한테 유토피아. 되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낯선가로서 우리는 저 가치를 책정하고 전시장 안에 넣게 되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낯선 게 어쩌면 돌, 바람, 물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인정되어서 저런 미술관들이 성립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네.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좀 다크한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아세요? 네. 1987이었나? 영화? 네, 거기 나왔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독재 정권에 열심히 고문을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지금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이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현상 설계가 나왔고 끝났습니다. 이제 약간 뒷북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러니까 뭐 유대인 박물관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뭐 인종 차별로 인한 뭐 학살이나 뭐 뭔가 되게 네거티브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막 숨기지 않아요. 그거를 오히려 약간 박제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의 뭐 권력이 그건 잘못됐어 하고 뭔가 그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꼭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다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대해야 이거 사실은 대공훈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 건물이 지금 남아 있고 그 공간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 있거든요, 고문실들이.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일단은 뭔가 박물관 뭐 기념비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앞에 부지에다가 이제 그거랑 연관된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하화 해가지고 뭔가 어두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평가위원들의 그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어두워야 되는지, 뭐 밝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건축적인 생각들을 사실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기념비의 경우에는.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누군가가 고문을 당하다 죽었고, 그래서 그걸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이렇게 막 밝게만은 받아들이기는 힘드니까 뭐 어두워야 된다는 키워드는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쟤는 절대 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재장님은 저거는 이데올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유토피아라고 보세요? 어머, 이데올로기죠. 그렇죠. 네. 그쵸. 저게 있는 유토피아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기념비를 짓는 것은 저는 그냥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건물로 그러니까 약간 그냥 뭐 큰 돌을 남기고 싶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냥 건물인 거고. 큰 돌로 남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 이거를 그 네. 박물관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네. 여러 가지 기록들과 감각적인 대상들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경험의 총체로 경험의 짜가지고 통째로 맞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그거를, 직접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하필 건축화를 하고 공간화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조각상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뭐 아니면 주기적으로 저기서 뭐 음악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연극극들을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약간 그 회화와 영상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사라지니까.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인 감각과 어. 좀 매개된 감각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좀 더 직접적인 감각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연출하는 거. 직접적으로 연출된 거. 그 어둠은 들어가 봐. 어둠을 어. 조각으로 만들면은 아, 어둠과 고통을 조각으로 만들면은 되게 매개 단위가 많은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민주화 운동에 그거를 경험하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풍의 그런 민주화 운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면 이미 그런 걸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야, 우리도 몇십 년 지나면 막 엄마 아빠는 촛불 시위 나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겠다. 아, 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 됐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음. 저는, 그럼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후손들까지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것 때문에, 이거를 공간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까 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것을 조각화해가지고, 그거를, 체험들을 막 계속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100%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연상하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건물 안에 어떤 공간에서 계속 하게 만들고 싶고 결국에는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이제 밑에 애들 정도 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약간 진짜 거의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굉장히 절제해서 써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네, 국가가 네,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네. 건축화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만들고, 그러니까 후대에게 그 경험을 물려주게 될 때 이걸 굉장히 저는 절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국가가 만들어내는 공간적인 연출에 사람들이 쉽게 질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데를 두루두루 둘러다니지, 뭐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모든 곳을 가보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뭐 서소문 기념성당도 가보고, 네, 뭐 1호 공간도 나중에 뭔가가 생길 거고, 네. 뭐 또 뭐가 있을까? 기념비 그렇게 많지 않네 아직까지. 근데 뭐 제가 갔던 박물관 중에 약간 그런 거 전쟁 박물관? 전쟁박물관. 그거는 정말 네. 많이 가죠 사람들이. 저는 독립운동 기념관도 갔었는데 천안에 네 많아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 뭐 이런 거.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런 데를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던가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원타임이지요. 근데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되게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거는, 네. 음, 글쎄요. 우리가 로마나 이런 데 가서 어떤 공간을 보고 와 여기 되게 다르다, 여기 뭔가 공간적인 경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는, 실은 한편으로는 그게 다른 도시 공간들이랑 많이 달라서 일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어 근데 요즘에 우리가 제가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지만 요즘에처럼 남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그 기억들을 남기는 것에 대한 보존이요? 보존에 대한 접근들이 되게 그냥 어, 유심히 생각되고 그래서 결정된 것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디자인의 공백을 채우는 요소로서의, 아니면 설득의 영역, 그러니까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저런 걸 가져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을지로로 졸전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제 사이트가 그 어두웠어요. 세운상간 옆이라 가지고 세운상가 데크가 제가 하필 그 프로젝트를 하기 1년 전인가 그게 세운데크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가지고 그걸 많이 조사하고 했었는데,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 바닥을 보면, 보도 바닥을 보면 좀 이상해요. 이게 뭔가 질서 있게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중간에 사선으로 뭔가 까만 줄이 쫙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실은 뭐냐면 그 세운상가 위에 있던 원래 길들을 그렇게 까만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걸 보면 어 그걸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굳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사실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길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턱재를 그렇게 깔면서 거길 채웠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콩자갈님께서 저거 남영동 네. 대공분실 네. 처음 현상 나왔을 때 저희가 네.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막 저 옆에 테니스장 있다고 아, 그 막 맞아요. 테니스장도 복원을 그러니까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된 시민단체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테니스장이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경찰들이 고문을 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은 5분도 안 걸려요. 3분 거리에 있는 야외 테니스장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테니스 막 치면서 스트레스 막 푸는 거예요. 응, 그리고 체력도 단련해요. 응, 그러고 샤워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아무렇지 응, 않게 다시 고문을 해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지만 국가의 피해자? 근데 어떤 악함이 그 테니스장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테니스장 원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응, 근데 누구나 거기에 동의한 건 아니라서 결국에는 그 땅을 활용해서 지하 공간을 만든 게 된 건데 그 당선작은 응, 네 저도 뭐 테니스장이 있었다 정도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물성은 당연히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아예 없애면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예 흔적조차 없앤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그 아까 보일러님 얘기하셨던 그 세운 상가의 그 검은색 돌이랑 그 바뀐 테니스장이랑 뭐가 다를까? 응,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그 생각하세요? 지점에서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가치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응, 지점이고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응. 정치? 정치? 보존과 새로 만드는 것 근데 이거 사이에 되게 정치적인 아, 네. 문제. 정치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개인적인 주장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 네. 막 정치를 해서 우리가 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합의된 주장이 중요하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사실 세운상가는 저도 사실 좀 비판적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그 바닥에 그거를 남겨놓는 거에 비해서 생각했을 때 그 세운상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포텐셜이 너무 강해 보이거든요. 그거를 굳이 까는 거에 비해서 그거 깔 바에야 그거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음, 다른 데다가 돈을 더 쓰는 게 좋아 보인다. 왜냐면 그 땅은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가슴 뭔가 막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음, 그 땅은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채워내는 역사들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땅이지. 그런데 여기 대공분실의 케이스는 과거를 상처를 해집업하는 종류의 작업인 것 같아서 네. 그 과거를 남기는 게 그 테니스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테니스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테니스장의 흔적을 어떤 식으로든 건축화해서 다르게 변형된 채로 쓸 수 있게 남겨두면 이 괴리 그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내러티브가 엄청 강하게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건물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땅이 가질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테니스장에 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이 테니스장을 결국에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장소가 너무 세기 때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땅이 작다는 얘기를 했대요. 음, 이 땅이 너무 작고 너무 담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더 약간 천안에 있는 진짜 독립운동 기념관처럼 되게 큰 부지에다가 으리으리하게 지어도 모자를 파네. 왜 이런 데다가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이 원형이 남아있고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남영동 부지를 버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그 테니스장을 보존해가지고 뭐 그래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장소에 뭔가 새롭게 덧붙여지고 저는 그게 더 적절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테니스장은 그냥 다르게 쓰고 되게 다른 방법들을 막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테니스장에 있던 위치를 쓸 필요도 없고 뭐 건물에서 테니스장으로 나가는 그 네, 길만 뭔가 다양한 다르게 방법이 있죠. 네.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건축가가 내러티브를 푸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현상 설계로 모든 이 정도 프로젝트는 사실 다 현상 설계에 나오니까 그냥 사실 그런 정도의 해석의 자유는 건축가에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선택하느냐도 이제 결국 그 덩치에서 이기느냐의 싸움이고, 네, 그런 거죠. 각자 어떤 박물관을 짓고 싶은지. 저는 수공업 박물관이 방금 생각이 나는데요. 네, 뭐랄까 막 그런 예전에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직업에는 그 특유의 동작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 강연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황도진 건축가 아닌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동작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공예과도 다녔었고 이러면서 작업할 때 그 특유의 동작과 행동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삶의 양식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뭐랄까 박물된다는 건 좀 슬픈 일이고 근데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지고 가르쳐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 박물관 약간 교육기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교육기관처럼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걸 박물관으로 굳이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가면 갈수록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가장 삶의 영역에서 살아 있다면 가장 좋겠죠. 네. 저는 그 말의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말. 말. 달리는 말? 아니요. 이제 워드? 단어? 메타포의 박물관을 스피치? 만들고 싶어요. 메타포? 네. 어떡해요? 그거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아, 네. 그래. 파이팅. 네, 좋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자를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약간 이 욕망은 그냥 어떤 아름다운 무언가인데 내 신체랑 가장 닿을 수 있는 간단한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마다 그 의자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가 돼요. 그리고 테이블도 하나 놔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진짜 돈이 많으시고 좀 이렇게 컬렉팅이 좀 수월하신 분들은 카페를 하신다고 이미 하네요.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네. 카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저는 그게 카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파이팅 네, 하십시오. 모두 돈을 많이 벌어서 짓고 싶은 박물관을 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박물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당들, 건축 잡당.